교육분과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분과위원 여러분들, 여기 쫙 명단에 계십니다만 대단한 우리 교육 전문가들이십니다. 여기 전현직 총장님들 다 계시고 그런데요.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이슈는 한마디로 정답이 있습니다. 네, 이게 결론입니다. 저희. 그러나 하여튼 명답을 좀 찾으려고 오늘 노력을 해봤고요. 분과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과 아이디어와 고언과 충고와 조언을 아주 많이 이렇게 발현시켜 주셔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교육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5,100만이 대한민국 5,100만이 교육부 장관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계십니다. 학부모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이슈는 자칫 잘못하면은 제 목숨까지도 불안해질 수가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한 얘기보다는 미시적인 얘기로 좀 이렇게 얘기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진국 대열에 저희들이 참여가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저는 교육이라고 교육이 아니었느냐,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근데 이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부정하는 그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이렇게 식민 분단 경험의 나라 등등 쫙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꼭 잊어야 할 그 역사적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21년 7월 2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잘 알고 계시죠? 네. UN 무역경제개발회의에서 너희들은 이제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롭드 컨트리 선진국으로 인준을 해줬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대단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UN 개발회의에서 64년도에 출범한 이 개발회의에 57년 만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부정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비유가 시대다. 아까요, 윤영관 장관님 기조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고, 모든 분과에서도 공통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도대체. 비유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선은 상당히 변동적이다. totality, uncertainty, 알 수가 없다. 도대체가 불확실하다. complexity, 복잡성, 또 ambiguity, 애매모호하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에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어느 학자가요, 3년 내지 5년 주기마다 지식의 반은 못 쓰게 된다. 이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이 못 쓰게 되면 반은 새로 생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정신과 변화의 이 광속의 변화에 광속같이 변하는 이 환경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해답을 내어놔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자, 교육 환경도, 교육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주변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북한 시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20세기의 직업의 85%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까지. 이미 2만 개가 없어졌다. 소멸됐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 거기에 클라우스 슈밥 선생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는 제4차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진입이 됐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이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저출산, 초고령화. 거기에 초저출산은 뭐를 낳습니까? 초등학교의 45%가 이미 폐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쓰나미 같이 갑니다. 고등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으로 넘어갑니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말이죠.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이 약 389개가 있습니다. 2040년에 생존력을 연구해 보셨어. 그랬더니 반이 없어진다. 반이 생존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인구 감소. 2018년도부터 그래프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이제는 전문가들 우리가 수입해 와야 됩니다. 이민청 얘기도 나오겠고 그렇습니다. OECD 45개국을 조사 분석을 해봤어요. 교육 경쟁력에 관해서만 분석을 해봤어요. 초중등 교육의 투자 비율은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왜? 학생 수는 줄고 교사도 줄고 환경은 좋아지고 예산은 매년 7%까지 늘었습니다. 고등교육을 한번 봐주십시오. OECD 평균에 많이 모자르고 있죠. 평균이 1만 8,000불이나 2만 1,000불. 고등교육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쟁력이 전체 대한민국이 30이라면은 대학 교육 경쟁력은 4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죠. 예. 매우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우리 QS다, 더 타임스다, 세계대학 랭킹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죠. 거기 말고요. 연구력만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1등에서 100등을 조사해 봤더니 1등에서 100등에 중국이 9개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의 서울대학이 98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1등에서 200등까지 보니까 중국 30, 대한민국 하나.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이미 상당히 무참하게도 뒤처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국가시대, 지식기반 시대. 이제는 학교에서 겨우 배운 킨더가든 6, 3, 3, 4 요 기간 배운 학교 교육 가지고는 이 시대를 생존할 수가 없다. 살아갈 수가 없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인재 경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 그래서요, 알빈 터플러는 first move, second move, second wave, third wave, 제3의 물결까지 말씀드렸고, 또 우리 메이나드 분은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제4의 물결을 저희들이 이건 전혜진 교수가 만든 용어입니다. 혹시 반론이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 르네상스 사회다. 디지털 플러스 인문학이 꼭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게 인문학인데 인간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같이 논의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 르네상스 사회다. 여기에 디지 르네상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디지털 전문가, 디지털 리터러시 좀 뭐 여러분들 인간과 AI가 협업을 하는 사회다. 그래서 요즘에 뭐 챗봇, GPT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GPT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거기에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 국가는 세계는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러한 시대에는 이러한 북한 시대에는 분명히 평생학습이 필요치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맨 끝에다 잠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저출산. 제가 왜 초를 붙였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통계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2.9명이 출생률입니다. 2.9명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이 1.798 이런 정도입니다. 일본이 가장 적은데 1.3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0.78까지 내려가 있죠, 지금요. 고령화 관계는요, 초고령화라고 제가 붙인 이유는 통계 자료에 의한 겁니다. 미국이 70년이 걸렸어요. 독일이 40년이 걸리고, 일본이 25년이 걸렸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일본. 근데 우리는 17년이 걸렸어요. 하여튼 빨리빨리 논리는 여기서도 통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더 스피드업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뭐 아시다시피 학령 인구 감소, 아이가 없죠. 그리고 초등학교 반 이상이 문 닫았고요. 학생 감소로 학교 소멸, 이제는 K6, 334, 여기 대한민국 현재의 교육제도입니다. 바꿀 때가 됐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특히 우리 한국의 남성들은 세계 남성들보다 2년이 뒤늦게 사회에 진출합니다. 어떻게든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국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한쪽에는 사람이 없다. 한쪽은 내 직업 내놔라. 난리가 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대졸자의 전체적인 분포는 인문사회계열이 50%, 이공계가 50%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85%를 이공계를 원하고 있어요. 엄청난 미스매치입니다. 문성합니다. 문과라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국가를 향해서 우리는 이제 평생 학습 사회를 전환돼야 됩니다. 자, 사회 변화 요청에 따른 그런 평생 교육이 왜 필요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당위성을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쭉쭉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삶의 질의 향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배움의 모티베이션, 그것이 증가하게 됐고요. 나날이 변하는 기술 발달 알고 계시겠고요. 인간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이제는 물질보다는 정신재를 더 중시하기 시작했고요. 사회 변화 가속화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더 타임스에서 지금 구글에서는 150세대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생태계 연구가 벌써 시작됐어요. 이미 상당히 많이 시작. 그런데 100세 세대를 살려면요, 이모작, 삼모작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저 육군본부의 어느 장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령, 중령으로 제대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랬더니요, 몇 세가 됩니까? 그랬더니 45세에서 50세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수명이 대한민국이 80세, 남자가 80세, 여성이 86세입니다. 어차피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분들을, 이 인력들, 대한민국이 엄청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유능한 그 인재들을 이제 사회에서 재활용해야 됩니다. 곳곳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그런데요, 맨 밑에 보십시오.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의문에서 특히 평생학습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학벌, 학력 위주, 지도책 불균형, 획일주의적인 틀. 학교는 공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인물을 똑같이 제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교육과정을 정해줍니다. 강제, 자율성, 창의성 개발에 역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통적인 지식이나 가치 태도만을 가지고는 새로운 사회의 대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법을 바꿔야 된다고 감히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지금 평생교육법에 보면은 학교 교육 이후의 모든 체계적인 학습을 바로 평생학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아니다, 저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한번 봐주십시오. K, 취학전, 유치원, 킨더가든, 초중등, 고등교육, 평생교육. 이게 모두가 평생교육이다. 모두가 생애교육이다. 이제는 태아에서부터 죽을 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학생이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런 이제 지금 주장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이 뭐가 다르냐? 이걸 한번 조금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빈 토플러 선생도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21세기의 가장 문맹자는 누구냐? 예, 고치지 않는 사람이다. 옛날 거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재학습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문맹자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학교 교육의 한계다. 그래서 학교 교육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평생 학습 사회를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교육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K6334까지가 형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Form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다 거쳐오신 그런 과정이겠죠? 이걸 제도권 형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에서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지금까지 가장 교육의 이념과 교육의 목표를 지도체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초중고등학교의 이 교과 과정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덕체는 없어요. 지밖에 없어요. 네. 머리 키우고 암기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가슴을 키우는 작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활동. 운동시키는 거 없어요. 만약에 운동을 시켰다가는 그날 학부모님의 전화 때문에 못 견딥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 스카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채덕지로 한번 바꿔봤어요. 채덕지. 거꾸로 가자. 채덕지. 우리가 지적 능력을 기르는데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고 또 국가 경쟁력, 인재 경쟁력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세계 경쟁. 그래서 저는 최인지로 바꾸자. 응? 여러분 뭡니까? 체인지 하자. 좀. 그래서 좀 바꾸자. 그래서 체인지. 그럴듯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중등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교실이 다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초중등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남아돌아요. 고등교육은 빈곤해서 지금 커튼도 못 바꾸고 앉아있고, 네. 빈 프로젝트를 못 써줘요, 지금. 그런데 초중등 교육은 교육의 장은 상당히 부자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교육세에서, 교육세에서 초중등 교육 예산에 1.5조를 고등교육에 투입하기로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고등평생교육 지원법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것도 일몰제라 2025년도부터 끝나버려요. 계속 가자. 저는 주장하라고. 원래는 3조를 요청을 했다가 1.5조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애들 돈 뺏어가지고 형님들이 이제 먹는다? 이런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조로 정리는 됐습니다. 스마트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도형, 모티베이트, 동기부여 등등 해서 초중등 교육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희망으로 말씀드렸고, 고등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고등교육의 큰 변화는 한마디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교수 중심 체제에서 이제는 학생 중심, 학생 가치 창출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말씀 중에서 저희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K6-334 제도권 형식 교육, 그 다음에 NN 2모작, 3모작, 4모작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는 이 시대는 평생 학습을 통한 융복합적,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sustainable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속가능한 이 사회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는데 지속가능한 융복합인재. 융복합인재라는 것은 이제는 한 과목 가지고 한 전공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철학과 학생이 AI 배워야 됩니다. 철학과 학생이 데이터 사이언스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공계 학생은 그럼 뭐 하냐? 인문학 쪽도 배워야 됩니다. 그게 간단한 지론입니다. 대학의 변화는 딴 거 없습니다. 칸막이 없애고요. 과학 칸막이 없애고, 이공계 학생이 인문관에 와서 좀 듣고, 인문계 학생이 이공간에 와서 듣고, 끝! 이게 바로 간단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감입니다. 감. 왜? 자칫 잘못하면 제 생명에 지장이 올까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 나가서 괜히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오프 더 레코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를 평생교육부로 바꾸자. 동의하십니까? 별로 자신 없으셔. 아,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지금 나는 목숨까지 지금.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법의 재정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평생교육이다. 학교 교육까지.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 과정에 걸친 아까 6334 NNNN 있죠. 이걸 통합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왜 꼭 3년이어야 되고 꼭 4년이어야 되고 아니냐. 예. 여기서 제가 혹시 한국 폴리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35개의 지학 군단이 있습니다. 전국에 35개. 근데 여기는 전공에 무관하게 1년짜리, 2년짜리 코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어딘가 정년을 하거나 하면은 거기 가서 1년 코스로 용접수를 배웁니다. 그럼 취업률은 95%입니다. 취업률이. 이게 바로 평생학습의 묘미입니다. 용접하는 그 자리에 늙은이가 가는 거예요. 늙은이는 아니겠지만 나이 먹은 성인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 경쟁력을 좀 키우자.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초등학교의 진입률은 지금 16,000입니다. 손주들이 요즘에 할아버지 갖고 놀고 있어요. 왜 1년 내리질 못합니까? 내려야 됩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뒤떨어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세나 5.5세로 낮추자. 이것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유치원 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한테.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9월 학기제입니다. 바꿔야 된대요, 빨리. 네. 근데 지금 20년 동안 얘기가만 나왔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수능고사는 1년에 한 번 8시간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까? 8시간 내에. 우리 수능고사 보는 날은 비행기가 뜨질 않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출근이 10시 늦어집니다. 경찰 오토바이 부대가 전부 동원이 됩니다. 온통 대한민국이 난립니다. 이거를 두세 번 보는 거 어떻습니까? 하루에 완샷으로 인생을 그렇게 매몰되게 하지 마시고 한 두세 번 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1조입니다. 101조예요. 101.8조예요. 두세 번 보면 어때요? 미국의 SAT 수능고사 같은 게 있는데 7회 내지 8회를 봅니다. 네,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좀 제안해 봤고요. 수능고사의 맹점이 있습니다. 수능고사는 아시다시피 단답형이고 단답형이 아니라 찍기형입니다. 주로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인데 요거 사고력 테스트로 좀 전환하면 어떨까. 근데 대개들 이 말씀하면 교사 선생님들 야, 그 수필 쓰고 논술 쓴 거 어떻게 평가하니? GPT에 물어보세요. 선생님보다 낫습니다. 이것도 교사 선생님들도 내일 또 생명의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선생님보다 나아요. 평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정부,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 평생학습사회로 가려면요. 모든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화 확충,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생 직업 교육 예산이 1조 4,407억입니다. 교육부 예산의 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GDP 고등교육에 쓰는
GDP 1%를 쓰고 있습니다. 1.1%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0.6%를 쓰고 있습니다. 반토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이런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몰제로 1.5조 가져온 거 이제 좀 길게 좀 가자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진흥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나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좀 지위도 좀 격상하고 함께 좀 협업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평생교육 참여율 증진 제도를 마련하는 이유는 뭡니까?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18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참 부족하죠. 이것도 조금 우리가 올리자 그런 뜻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평생학습 사회가 잘 돼 있는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스웨덴, 핀란드. 이거 한번 연구해 보면 재밌는 우리의 뭐 타산지석이나 또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전 국민의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인재 경쟁력 세계 탑5로 진입하는 날이 곧 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포함한 평생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어떤 인재를 길러야 되느냐, 인재상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사명을 길러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 말이 뭘까 그래서 테스 형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보고를 하는데 테스 형 좀 도움 말 좀 주십시오. 그러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저를 보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 비로소 알미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분명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알문, 배움은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